첫 번째 발표로 일본의 오사카 대학의 미치오 하시모토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발표 원하시면.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An. 예, 감사합니다, 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저는 미치오 하시모토라고 합니다. 오사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일본 정부에서 특히 수소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1992년이었습니다. 175개국의 지도자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모여서 UN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 온난화에 대항할 수 있는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같은 해 일본에서 야심찬 에너지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청정 수소 발전으로 수소를 생성해서 일본으로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된 수소를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위넷이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약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런 상상하기 어렵지만 또 당시에는 실용적이지 않은 에너지 프로젝트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일본의 상당히 취약한 에너지 구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80% 이상 수입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의 수입 에너지 의존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고 특히 신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에너지 체계에서 수소를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의 주요 동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소는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연소 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료 전지 기술 활용 시 고효율로 전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소는 청정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유해한 화석 연료를 포함해 다양한 1차 에너지원으로 생산 가능합니다. 나아가 수소는 발전, 운송 및 가정용 에너지 활용을 포함해 많은 수요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소 발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일본은 장기간 동안 30년 이상 동안 수소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소재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친환경적인 산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탄탄한 산업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넷 프로젝트는 1992년에 발족되었습니다.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R&D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한 수소 에너지 시스템을 그때 당시에는 현실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실패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술에 대한 부수 효과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수소 기술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가지의
이 위네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생된 기술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용 연료 전지 발전, 저희가 에네팜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에네팜이라는 것은 700와트 PEFC 타입의 연료 전지 시스템입니다. 코제너레이션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본 체계를 보시면 연료는 천연 가스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서 수소와 같이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면 이 시스템을 누구든지 사서 가정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2009년에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만 대 이상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의 연료 전지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에네팜의 가격이 정말 비쌌습니다. 거의 300만 엔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처음보다 3분의 1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연료 전지 자동차 그리고 수소 충전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토요타는 최초의 상용화된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 미라이를 2014년에 출시했습니다. 1년 후에 혼다가 클래리티의 신버전을 출시하면서 FCEV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2,500대 이상이 운행 중이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00곳 이상의 상용화된 수소 충전소가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충전소들이 지금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과 또 수소 공급 회사들이 이 사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기업을 출범했습니다. 제가 이런 두 가지의 에네팜과 또 연료전지 자동차라는 2대 주요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SOFC식의 상용화가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이 SOFC입니다. 이미 상용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성,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미라이의 연료 전지 기술이 새로운 토요타 FC 솔러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요. 아마 2020년 도쿄 올림픽 경기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토요타 FC 트랙과 포클리프트가 있습니다. 향후 수소가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다변화가 일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계속 물색해 왔던 것입니다. 1970년대는 원자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정책을 바꿔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5% 정도가 재생 가능 에너지 등에서 많이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기가와트의 PV,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30기가와트 이상이 파이프라인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정 분야에서 태양광 판넬을 통한 전력 생산이 사실 그 지역 수요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 그리드가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또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좀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도 더욱더 키워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수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정부가 최근에 최초의 처음으로 국가 수소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소 전략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전략은 수소 시장의 목표를 2050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가격이 2050년이 되면 킬로그램당 2달러 정도로 설정될 것이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전략은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수소 시장의 요소들에 대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수요 목표는 2050년에 있어서 500만에서 1000만 연간 톤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2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킬로그램당 2달러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 수소 전력 발전 비용은 지금 현재 화력 발전과 비슷한 수준인 킬로와트 아워당 12엔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연료전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30년의 목표는 80만 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 차량은 2,5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 개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많은 수소에 관련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기관인데 네도라는 기관입니다. 일본 산업성 산하에 있는 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종합기구이고요. 2018년에 있어서 네도의 R&D 프로그램을 보시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 전지입니다. 두 번째는 수소 충전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료 전지에 있어서 좀 더 오랫동안 저희가 연료 전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또 사실 수소 충전소는 저희가 더 많은 캐펙스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인 수소 공급 사슬과 네 번째인 P2G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50년에 있어서 5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만의 수소 발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주이고요. 두 번째는 브루나이에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호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는 호주에 위치한 빅토리아에서 갈탄으로 생성이 될 것이고요. 액화 수소로 냉각이 돼서 일본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호주의 갈탄은 굉장히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수소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가스와 가시피케이션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을 맡고 있습니다. 호주는 CCS와 또 딜리퀴피케이션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R&D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020년 정도가 되면 일본에서 해상으로
이런 수소가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 같은 경우 브루나이는 LNG 플랜트에서 수소를 발생시킨 다음에 화학 수소 화물인 메틸 시클로헥산으로 변환되어서 일본으로 운송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틸 시클로헥산이 일반적인 조건에서, 그러니까 상온에서 그리고 일반 기압에서 저희가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저렴한 수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소 공급이 된다면 저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수요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수소의 장점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수소 발전이 정말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스 터빈에서 수소를 연소시키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베에서 하나의 저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의 코제너레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수소와 천연가스인 혼재된 믹스드 퓨얼로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거의 100%의 비율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순수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 사슬도 중요하고 가스 터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통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와 같이 결합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저희가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10메가와트의 PV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소를 생성을 할 것이고요. 이것을 동경으로 운송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도쿄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필요한 전력에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공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수소는 에너지 안보를 충족하고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에너지 체제의 수소 활용을 추구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수소 사용 사례들은 단계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가 연료 전지에서 또 다양한 차량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이제는 글로벌 수소 공급 사슬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과제는 수소 비용을 저희가 줄이는 것과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는 활용 방법들을 확대해 수소 수요를 좀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장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5년 전 저희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글로벌 청정 에너지 교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꿈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국, 중국, 다른 나라들도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하면은 어느 날 반드시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수소 분야에 있어서 향후 더 많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토론자는 중국의 마오 종치양 교수님이신데요. 세계를 움직일 수소에너지 대국 중국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마오 종치양이고요. 칭화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소가 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소 에너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의 수소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가 중간에 있는데요. 수소는 물에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다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고 난방도 할 수 있고 또 교통을 위한 연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소가 다시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로부터 수소가 되었다가 다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주기 동안에 수소의 전체 주기를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죠. 물이 있으면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수소의 근원이 됩니다. 물은 지표면의 7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디에서든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에너지다. 수소는 평화로운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기 동안에 가스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굉장히 깨끗한 연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들어있는데 P2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20% 정도가 이제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이오매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매스에서 석탄으로 바뀌었고,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의 경우에 이 원자의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소와 석탄을 보면 석탄은 1입니다. 그런데 석유의 경우에는 2개의 수소 그리고 하나의 구리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4 수소, 그래서 수소가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5년 IEA의 자료를 보면은 에너지는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을 위한 것이고, 첫 번째는 난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석유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서 수소를 이용을 한다면은 이 수소가 3가지 에너지의 기능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난방도 제공하고 전력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교통을 위한 연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경제 국제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23개의 IPH 국가들이 있는데 처음에 16개의 국가들이 모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중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5조 달러 이상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IPH의 회원국입니다. 인구는 35억 명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75%가 이 국가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수소 경제로 이행을 해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목표는 20년 내에 우리의 자녀들이 수소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수소 경제에 진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료전지 자동차는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수소가 사용될 수 있는 용례들입니다.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난방이라든지 전력 공급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또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작년 초에 세계 수소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3개의 회사만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53개의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수소가 전체 전력의 20%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의 경우에 2050년까지 이제 18% 정도가 수소가 된다면은 중국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6기가톤의 CO2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의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1272대의 연료전지 자동차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거의 1000대에 육박하는 차량들이 이제 특수 차량인데 버스 그리고 트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629대의 연료전지 차량을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2,500대 정도의 연료전지 자동차가 중국에서 생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연료전지 자동차가 운행 중입니다. 주로 버스와 트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버스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퓨엘셀 스택 제조업체들도 몇 곳이 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연료전지 제조업체인데 5,000 퓨엘셀 엔진을 매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에는 북동쪽 그리고 중앙 부문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료전지 버스의 스펙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료전지 자동차는 이 소형 연료전지 트럭입니다. 7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트럭이고요. 3,000kg 정도의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지금 시속 8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250 퓨엘셀 트럭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11월 달에 광군제 동안에 굉장히 많은 택배가 배달이 되는데 그때 이 연료전지 트럭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UNDP GF 중국 연료전지 버스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기였고요. 이때는 북경에서 세대 연료전지 버스만 운항을 했습니다.
그 독일에서 제작한 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제2기는 2010년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두 개의 도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각각 3대의 연료전지 버스가 운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보시다시피 5개의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총 112대의 연료전지 버스, 트럭, 그리고 그 몇 가지 썰룬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연료전지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도시가 연료전지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가까운 도시인데, 부산에는 28대의 연료전지 버스가 2016년 이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운행을 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북경에 있습니다. 북경의 경우는 가장 빨리 연료전지 버스를 도입한 도시이죠. 200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대가 북경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런 대형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연료전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중국에는 이렇게 연료전지 버스 도입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버스에 대해서 각 버스에 대해서 50만 renmin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트럭 같은 경우에는 대당 30만 renmin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이고요. 이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도 이제 연료전지 버스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연료전지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반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버스의 경우에 반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방 정부가 이런 연료전지 버스 개발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포산입니다. 포산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가까운 도시인데 4월 달에 이 연료전지 충전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연료전지 충전 시설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루에 이제 800km를 제공을 하면 이만큼 금액의 재정 지원을 지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 정부에서 수소가스를 지원을 하고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뭐 킬로그램당 40 renmin비에 판매를 했다라면은 그 중에 20 위안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연료전지 차량과 관련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차량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로드맵입니다. 2020년까지 2,000대의 연료전지 버스가 운행이 될 것이고, 2025년까지 5만 대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충전소 같은 경우 현재는 지금 20곳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20곳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2020년도까지 이제 100곳 이상의 연료전지 충전소가 설립이 될 것이고 2025년까지 2030년까지는 이제 1000곳이 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해 지방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2020년까지 3000대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 근처의 수저우인데요. 수저우 또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저우의 경우에는 800대의 연료전지 차량을 이제 2020년까지 확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충전소 10곳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샨동 같은 경우에 중국의 수소밸리라는 곳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500억 레빈비를 투자를 해서 이런 그 수소밸리를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수소 업계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소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수소와 관련된 협력,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협력과 관련된 계약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국제 수소 에너지 위원회가 있었고 국제 수소 에너지 위원회 총회가 있었는데 링원이라는 그 중국 에너지 그룹의 사장이 여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국제 수소 협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업계에서 수소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WGTC 총회를 또 개최를 하게 될 것입니다. WHEC에서 그 중국의 CRRC 칭다오 시팡이 서 윌리엄 그로브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최초로 연료 전지 열차를 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 수소 에너지 학회지에서 또 저희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연료 전지 상용차의 경우에는 일단 소규모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 드론의 경우에는 프로토타이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 전지 항공기는 테스팅이 되었고 연료 전지 선박에 대한 계획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연료 전지 자동차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소 및 일렉트릭 하이브리드를 함께 사용을 하고 현재 상용차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승용차를 위한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많은 기술 소스가 있기 때문에 국내 개발뿐만이 아니라 해외 개발자들과 협력을 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간의 협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이 올해만 하더라도 4번째 왔습니다. 5월 달에 와서 MOU를 서명을 했습니다. 한중일 싱가포르 4개국 간의 MOU, 협회 간의 수소와 관련된 협력 MOU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그리고 동부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부와 서부에 있어서도 수소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중국의 연료 전지
차량과 해외 기업들의 차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상당히 낮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조하는 연료 전지의 수명을 더 늘리는 데 있어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2030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 전지 상용차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패널의 마지막 발표자이신데요. SP유셀의 이구 총괄 본부장님을 모셔서 수소 사회와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P유셀 이구입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수소 사회와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인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류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흔하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땔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또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이런 거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탄소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수소가 점점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현재 이제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3020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소에너지를 능가할 만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업계의 공통적인 컨센서스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수소가 굉장히 중심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에너지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는 서플라이, 그러니까 생산 쪽, 그리고 저장과 운송, 그리고 이용적 측면에 있는데요. 수소 에너지의 생산은 지금 현재는 화석 연료를 개질해서 또는 추출해서 만드는 그레이 하이드로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쪽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혀 환경에 오염이 없고 CO2의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드로젠, 그린 하이드로젠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 연료전지 분야는 이 중에서 요 수송용하고 또 건물 가정용, 발전용 또는 이제 이를테면 군용이라든지 또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에 그쪽 마켓이라든지 또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요 수송용 쪽에 사용되는 연료전지는 배터리 ESS와 어떻게 보면 경합관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나 발전용 쪽의 연료전지는 개통 전력하고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그 두 가지의 가치 사슬에서 어떤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 연료전지는 너무 간단한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만 그러니까 물의 전기분의 그냥 역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전극과 저희들 이제 전해질을 통과해서 산소를 만나면서 순수한 물하고 전력이 생산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연료가 계속해서 소비가 돼야 된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순수 수소를 이용한 깨끗한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기술 그 자체로는 그 환경에 무해하고 또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저감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효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 시스템은 그 수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수소를 이용한 이를테면 이제 그 수소를 직접 다이렉트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수소가
파이프라인 형태로 공급이 돼 있지 않고 집집마다 근데 도시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를 그러니까 LNG죠. 그거를 처리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이용해서 전력을 발생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각각 이용하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경쟁력 중에서 아까 전력망에 대한 경쟁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커다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등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까지는 송전선로를 통해 가지고 거의 우리나라를 종단하다시피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 오면서 결국은 송전선로에서 손실도 되고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거에 따른 어떤 사회적 비용들, 계속 이렇게 반대도 하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심하고 또 그 송전선로를 거쳐가지고 오는 동안에 손실되는 에너지와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 에너지는 결국은 이 사용처까지 못 오고 거기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건물 가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도시가스 라인이 집안에까지 들어오면 혹은 건물에까지 들어오면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와 열 에너지가 전부 다 그쪽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CO2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개지를 해가지고 결국 CO2가 나오는데 연료전지가 친환경적입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석탄 화력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보다도 효율이 높기 때문에 CO2가 배출은 돼도 절반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연료전지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CO2의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면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소 연료전지 중에서 아까 이제 차량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ESS와의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해놓고 따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자가방전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위클리나 먼슬리 이렇게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3020 정책에 의해서 이를테면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재생에너지가 개통에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면 15%에서 20% 정도가 넘어버리면 개통에 주는 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최근에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다가 ESS를 같이 붙여서 그게 생산되는 그 시간에 일제히 송전선로로 집어넣지 않고 분산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최근에 태양광 발전소의 화재의 90% 이상은 태양광 발전소 화재라고 제목은 따놓고 들여다보면 전부 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보다도 보급량이 훨씬 더 늘어나가지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가와트급으로 보급이 돼서 거기서 화재가 난다? 불가능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정말 위험한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밀도가 높고 그리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파워 투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로 전환했다가 사용하는 형식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에너지 믹스를 정상적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수소 에너지 정책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수소 경제 혁신 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이 됐고 또 요 최근에는 수소법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제정하기 바로 전에 공청회도 했고요. 요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수소 보급 로드맵도 작성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은 누가 뭐래도 가장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그 진보적인 그런 지금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저기 앞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수소 사회로 원년으로 선포를 하면서 굉장히 그쪽으로 좀 아웃스탠딩한 그런 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도 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수소 에너지 쪽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3대 전략 투자 분야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각각의 지자체들에서도 오히려 이를테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에서는 그 에너지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그 건물이라든지 공공 건물을 의무화는 이미 가고 있지만 민간 건물에서도 일정 부분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집어넣게끔 하고 있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의 그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액티브 소스인 연료전지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시장은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스티프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연료전지 시장 현황도 요거는 옛날 자료인데요. 올 12월 중순 정도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그 수소 연료전지 보급 로드맵을 지금 산업부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때가 돼서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지금 이 숫자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숫자들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건물용 그리고 연료전지 시장을 여태까지 끌어온 거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그 의무화 제도하고 또 한 가지가 각각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의 의무화 제도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도 하고 건물 가정용 연료전지에서 조금 시장을 개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건물용 가정용 연료전지가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한 장표인데요. 요 작은 요게 이제 뭐 저희들 연료전지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그린 건데요. 연료전지는 요게 뭐 그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여기 생산된 전기가 또 잠깐 먼저 가겠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전반과 케이블 그리고 요 통신을 위한 또 랜선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그 발생된 뭐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이 또 바깥으로 나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끌어들이기 위한 또 흡기관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총합적으로 그 설치가 되는 모습을 조금 디스플레이를 좀 해봤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의무화로 설치가 돼 있는 사례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또 호텔, 그러니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데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 신재생 의무화 쪽으로는 경상북도 도청사 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